김창현 세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세무회계 쪽 분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한편은 약간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 연구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제야의 고수라고 하죠. 숨어있는 고수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인데요. 7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김창현 세무사고요. 첫 시간은 상법 절차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업무상 출장을 가다가 과속을 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당연히 업무상 출장에서 지출된 비용이니까 회사 돈으로 납부를 하죠. 세무상 이게 송금 인정이 있는데 되나요? 송금 불산입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법령의 위반 내지는 의무 불이행의 송금 불산입 규정이 돼 있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 업무상 경비를 할지라도 손비 처리를 안 해줍니다.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상법 절차 관련된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 비상대한 기업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주주들한테 하고, 주주들이 이렇게 총회장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의사록을 만들고, 상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대로 진짜로 하나요? 세무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거 관리까지 다 컨트롤 저희가 해주나요? 거의 안 해주죠.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하죠. 그러면 중소기업 자체에서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를 보내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 행위를 진짜로 하는 회사가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근데 상장 기업들은 보면 정말 주총회를 진짜로 하죠. 총회장 빌려서 모여서 회의하고 때로는 이렇게 큰 소리도 나고 소란도 나고 이러면서 진짜 주총회를 하죠. 우리 비상장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상법 규정이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달리 적용하는 형태로 상법 체계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일반적인 주총 절차 관련된 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대로 우리가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법률적인 무효 상태 내지는 결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세법에서는 그걸 교통사고 벌가금 송금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상법 절차 위배에 따른 그런 어떤 지급한 금전, 대표적인 게 임원퇴직금입니다. 임원퇴직금 주총 특별결의로 제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결의가 아예 없었어요. 의사록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짜나 인식을 가지고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행위가 없었는데 의사록이 있는 건 그 의사록은 가짜가 되죠. 그러면 상법상 이게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그거를 송금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상법 절차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텍스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안 돼 왔었는데 이제 꾸물꾸물 그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장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텍스와 관련된 특히 임원퇴직금 같이 막 수십억 원이 지급되는 그런 안건이라고 그러면 상법상의 법률적인 효력이 유효하게끔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원퇴직금 지급 소부 부사님 상해처분 받으면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보시고 현장에서 좀 녹여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런 서류들을 회사 내부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거의 못해요. 계약서, 서식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천상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몇 번 도와주고 하시면 기장료를 인상하는 어떤 그런 구실로 저희가 삼을 수도 있고
조정료를 뭐 조금 더 업해서 왜냐하면 3월 달에 조정하고 관련 주총도 다 3월에 있잖아요. 급여 인상 결정이라든가 배당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내부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폼들을 도와주고 하면 조정료도 조금 업해서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 보면 세무사님 조정료를 저희 보수기준으로 청구했을 때 깎는 비율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면 그런 효과를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절차 첫 시간이니까 세무사님 간단하게 한 1분만 소개할게요. 저는 예전에 기업체에 근무했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회사고요. 파이인디지털에서 이제 경영관리 팀장 하다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한 2, 3년 했었습니다. 여기 혹시 사무장님도 몇 분 계시죠? 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공부를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세무사를 2007년에 합격을 했고 지금 개업한 지 한 18년 차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를 동양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에서 세무팀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컨설팅 하는 그 부서에서 세무팀장을 10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한 2,000여 곳 이상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롤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노란 책, 오늘 이 책 처음 보시나요? 절세설계 컨설팅 세무사님 처음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좋은 책인데. 보시는 분들 정리 잘했다고 칭찬들 많이 하십니다. 좋은 책이고, 아마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재 뒤에 보면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 거기 정관, 계약서, 각종 상법 절차 관련된 서식 이런 것들이 부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 네이버 카페에서 김창현 세무사 치면 보물창고라는 카페가 뜹니다. 거기 등업 신청만 하시면 다 무료로 한글 파일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공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주총 관련된 상법 절차 상의 좀 복구 하겠습니다. 확실히 부산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가 일정 규모가 커지면 일정한 제도 정비를 저희가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과거에 설립할 때 그 원시 정관을 전면 개정 형태로 다 고칩니다. 정관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하 이제 하위단에 있는 재규정 관련된 규정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보수 지급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이제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어떤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든 반드시 수반되는 게 상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주총의 절차입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사들한테 소집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록 작성하고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합니다. 그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의사록 작성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공증받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총 같은 거 세무사님 보시면 소집 통지가 있고 의사록이 있습니다. 의사록은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한 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회의록 같은 거죠. 법률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상법상 법률적으로 소집 통지하는 행위, 그리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의가 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효과를 법률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통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통지. 이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제 이사회까지 통지하고 뭐 회의 의사록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는 회사의 판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 기장업체가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는 회사인지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그죠? 그러니까 상법상의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요. 선임한 이사는 반드시 등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사가 3명이 등재가 돼 있으면 이사회가 구성이 된 회사여서 이사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자본금총이 10억 미만이면 이사를 1명이나 2명을 할 수 있죠.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사를 2명만 뒀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명인 회사의 내부 서류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총 의사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사 2명인데요. 저기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본인이 해가지고 막 2명 사인해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네. 그러니까 알았으면 다 주총 의사록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기업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주총 소집 통지를 보시면, 이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주총 의사록 보시면, 주주총의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냐면, 앞에 이게 글씨, 선생님 보이시나요? 주총 의사록이. 이사 앞에, 어떤 이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합니다. 출석한 이사가. 그 반대 해석하면요.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요. 기명날인 돼 있으면 안 되죠. 요거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 1명 해외 출장 중인데 여기 사인돼 있다. 그러면 팩트가 안 맞잖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인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알리바이가 나중에 치명적인 또 조세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출석한 이사가 한다는 거. 네. 자, 왜 주총 절차를 준수해야 하냐면, 저 위에 있는 게 그 책 페이지입니다. 책 페이지. 저희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페이지 178쪽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총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가 없는 것이 돼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집 통지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원칙. 총회일 2주간 전에 소집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는 방식은 서면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의 범위는 휴대전화, 모바일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끼리 뭐 단톡 만들어가지고, 카톡 만들어가지고 통지해도 되고요. 뭐 주주들끼리 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통지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통지 방식은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통지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가 2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일 2주 전에. 2주 전에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되고요. 대부분의 주주한테 소집 통지를 또 발송하지 않으면 그 주총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자,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예외 있겠죠. 예외를 보시면 밑에 그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외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만 적용됩니다. 통지 관련돼서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 적용되고요. 첫 번째가 총회일, 그러니까 원래 2주간 전인데 4일 좀 짧게 보낼 수 있네요. 10일 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서면 동의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통지하는 행위와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로 구분을 해보면 예외적인 방법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좀 짧게 통지할 수 있는 것일 뿐인 거고, 통지도 해야 되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요,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줄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 선생님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대표님이 세무사님 우리 저 조총 이게 세 가지 이해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신 절차대로 하게 되면 세무사님 보세요. 이사회 소집 통지 1주간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사들 모여서 회의해야 되잖아요. 회의 끝나면 또 바로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 날려야 되잖아요. 2주간 전에. 그 벌써 3주죠.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이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들이 이제 뭐 주총 팀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시즌이 되면 뭐 이렇게 TF팀 구성해가지고 대응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비상장 기업은 담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뭐 총무팀 내지는 뭐 이런 경리팀에서 다 운영하거나 뭐 세무사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대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외적인 방법이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437페이지 보시겠어요? 1437. 1437페이지가요, 총주주의 서면 결의서입니다.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목이요, 총주주 서면 결의서 해가지고 쭉 내용이 기재가 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랑 다른 점이 이게 하나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요, 주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죠. 주주가 다 기명날인 서명합니다. 서면 결의서는. 그 다음에 1440페이지 한번 봐봐요. 1441페이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로 형태로 제목이 달리고요. 밑에 내용이 쭉 기재가 되고, 밑에 봐보세요. 밑에 사인이 누구예요? 이사죠. 이사. 그러니까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에 서명하게 되어 있고요. 서면 결의서는 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그런 좀 차이점이 있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면 결의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저희가 총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서식은 뭐 구글 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서면 결의 방식. 저도 지금은 기업체들 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합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시면 1437페이지에 있는 그 서면 결의서 있잖아요. 그걸 대표님이 회사에 출력 딱 해가지고 집에 가시면 주총회 성립이에요. 거기 주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면 결의 방식이 굉장히 편리하다. 근데 이게 세무사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면 결의 방식.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1437쪽) 보시면 모든 주총 관련된 이런 상법 절차 관련 서식에는 반드시 뭐가 기재되냐면 날짜가 기재됩니다. 서면 결의 방식이 이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의 현실을 이렇게 비춰보면 대표님들이 주주들 도장을 사라 딱 열면 다 있죠. 모든 주주 사인하잖아요. 도장을 막 도장. 그러니까 저 하는 방식은 뭐 인장 찍어도 되고 막도장 찍어도 되고 인감도장 찍어도 되고 뭐 이렇게 서명해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주주 도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냥 빵빵빵 이렇게 찍어요. 뭐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알리바이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해당 주주들이 국내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지는. 근데 요새는 다 주주를 쪼개놓잖아요. 대표가 100% 갖고 있는 지분 구조는 없잖아요, 요새. 배우자나 뭐 자녀나 심지어 뭐 손자녀까지 다 지분을 분산해서 설계를 해놓기 때문에 주주들이 국내에 없거나 뭐 서울에 없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알리바이 고려하셔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대표님의 따님이 있는데 지금 유학 중이에요.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소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들어오면 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날짜랑 딱 맞으면 최고인데, 그렇지. 딸이 못 들어와. 지금 시험 기간이래요.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메일 보내셔야죠. 네, 메일 보내서 그 따님이 사인한 거 뭐 캡처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이제 그 뒤에 첨부해 놓은 형태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했다는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나중에 주장할 수 있게끔만 단도리 해 놓으시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저 동의 방식에 대한 건 상법에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그때 뭐 모든 주주가 동의했네. 그런 관계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 서식에 이렇게 되겠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 거 출력물로 해서 사인되어 있는 게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 거 이제 뒤에 스캔본 뒤에 첨부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의사록 관리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어디서 문제가 될지. 네. 실제로요, 세무사 회의할 때 우리 김경순 세무사님 다 아시죠? 모르시나? 무역업 실무하고 네. 그분이 이제 회의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방청이었대요. 지방청에서 본청 감사를 받는데, 중간 배당한 업체들, 상법 절차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 다 가지금 처분하라고 감사 지적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 절차가 슬슬 국세청에서 이제 액션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절차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정말 임원퇴직금은 이게 상법 절차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효 판정 받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수십억 세금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도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상법 절차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방식으로 많이 운영하시고요. 알리바이 꼭 고려하시고, 알리바이. 네. 그래서 관련 사례를 보시면, 소집 절차, 결의 절차 안한 채 의사록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는 실제 뭐에서 회의하지 않고 제가 의사록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봐요. 법률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판사들이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비상계급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사록 그냥 만들고 하잖아요. 뭐에서 회의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팩트로 보면 회의 안 한 거죠. 의사록이 가짜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회의하지 않았는데 회의록 만들어서 이렇게 도장 찍어놓고 하면 없었던 회의가 있었던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팩트가. 네. 네. 오늘 또 부산 또 잘 안 웃으십니다. 어제 종로 상공회에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거기도 되게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그러신지. 경기가 요새 불황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진짜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그 상법 절차 관련돼 가지고 18례 딱 등장하는 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 임원퇴직금을 5배로 지급을 했는데 지방청 조사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원퇴직금 5배를 부인한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과세처분이 1배는 인정해주고요. 1배는 정관이 없어도 인정이 되잖아요. 1배 인정해주고 4배를 소금무사에 상해처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논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일단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5배로 준다는 지급 규정을 조정 특별 결의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임시주청 의사록이 있을 거고 거기 이사가 3명이 기명날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관이 출입국 데이터를 다 조회해 본 거예요. 이사 1명이 해외 체류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관이 없는 거다. 의사록이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록이 가짜인 거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없는 거로 봐서 1배만 소금 인정하고 4배를 부인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심판례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만약에 회사가 저 임시주총 할 때 출장관 유이사가 없으면 나중에 이런 처분을 받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임시주총을 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이사 귀국하면 조총하면 되죠. 뭐 급하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절대 저렇게 관리를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조청 의사로 만들면 되는 건 줄 알고. 네.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저거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저런 사례를 제가 보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청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이 반드시 보류하셔야 되고요. 소수주주 반대한 건 무효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임원퇴직금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있죠. 바다 쫙 보이는 그 휴게소. 그 회사예요, 그 회사. 그 회사 지분 구조가 대주주가 90%고요. 한국도로공사가 1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 측에서 이번 퇴직금을 5배로 하자는 이번 퇴직금 지급 규정 재정의 건을 상정을 해요. 도로공사가 반대했어요. 10% 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아무리 10% 주주라도 이제 뭐 대주주 측에서 막 그럼 뭐 주주님 뭐 5배가 너무 많으시면 뭐 제가 뭐 4배는 안 될까요? 뭐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주주 측에서 그냥 바로 투표로 가버린 거예요. 투표합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 찬성, 10% 반대일 거 아니에요. 주청 특별 결의는 3분의 2 결의 요건이니까 당연히 통과되죠. 그 안건 통과됐고, 통과된 그 지급 규정에 따라서 실제 퇴직금을 5배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도로공사가 소송 제기합니다. 소송. 그러니까 이건 텍스 문제가 아니긴 해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소수주주의 뭐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포스팅 기준. 소수주가 반대하는 것에 불구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통과시키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는 거죠, 배임.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그 입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비상장 기업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그러지 않아요? 다 가족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규모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의 질문들을 많이 의외로 많아요. 주주 구성이 타인이 있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소송까지 이어지고 하는 경우도 비상장이 없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소송 제기하면 배임까지 하더라고요. 5배 규정이 이제 배임 판결이 되는, 5배 규정, 5배 임원퇴직 규정인데도.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법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3배, 2배, 20년 이후는 임원퇴직은 2배밖에 인정 안 되니까 다 2배 준다라고 정관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반감돼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5배, 8배, 막 30배 이렇게 주진 않으니까 지금은. 이런 사례가 있고요. 소집 통지 관련 사례 보시면 이제 뭐 다 많이 있습니다. 총회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리고 당연 무효다라는. 그러니까 소집 통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실버 메시지도 보시면 뭐 결의 취소 사유, 뭐 결의 무효 사유, 뭐 결의 부존재 사유 이렇게 각종 이렇게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끔 입법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통지하는 알리는 행위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정관 변경의 효력은요, 특별 결의가 있으면 그때 생깁니다. 공증받을 때 세무사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국회에 왜 들어갔죠, 군인들이?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왜 군인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겠습니까?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의결해버리면 계엄이 무효가 되니까, 끌어내서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네. 국회에서도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한 때 효력이 생겨요. 의사봉 딱딱 의장이 두들기잖아요, 결의하고 나서. 그게 효력 요건이에요.
그 행위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없었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특별 결의를 하는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해 보면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회의한 것처럼 의사록만 만들고 공증 받아놓고 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여서 회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주총을 관리하시게 되면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사회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예외 규정이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본 공표이 10억 미만이 됩니다. 그 건설업 중에 막 면허 여러 개 있어가지고 자본 10억 넘는 회사는 안 됩니다. 원칙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 순위를. 서면 결의는 10억 미만일 때만 된다. 공증 받지 않아도 선생님 됩니다.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공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원퇴직금처럼 나중에 몇십억이 지급되는 그런 안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아놓는 게 좋죠. 우리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여 이런 것도 나중에 텍스 문제 생길 거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서 작성하고 약식 공증 받잖아요. 그때 대여 거래로 명확하게 우리가 거래를 한 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의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때 유효하게 결의했다는 거를 입증 책임을 좀 강화하게 하려고 그러면 공증까지 받아오는 게 좋겠죠. 이건 이제 제대로 한 거를 받아야 되겠죠. 네. 예전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3년 전의 날짜로 총회 의사록을 지금 만들어서 껴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증을 받는 회사도 봤어요. 이거는 공증 받으면 안 되죠. 누가 3년 전 거를 공증합니까? 그 공증인도 참 웃긴 것 같아요. 3년 전 걸 공증해 줄 수가 있나? 근데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런 규정들을 이제 그 몇 년 전께 좀 그 잘못돼가지고, 그때 날짜로 이제 지금 끼워놓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 놓으면 과거 잘못된 게 싹 치유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끼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자, 1인 주총에는 뭐 의사록이 혼자 의사록만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100%를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 상법 절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텍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지분구조. 그죠? 한 사람이 100%를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 어떤 경우든지 세금 측면에서 이제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총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구분과 구성 요건은 특별한 거 없고, 이사의 구분은 상법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면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요.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등기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비상장기업은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사모님이 기타 비상근 형태로 많이 근무하시죠. 사모님이. 그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업체 상담하실 때 두 가지 요인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근무 형태를 보면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모님도 계시고, 뭐 감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으로 근무하는 분도 계세요. 네. 어떻게 안내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내하실 거예요, 선생님? 직원? 이왕이면 이사로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사모님. 감사로 하시거나, 왜냐하면 상법상 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의 지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위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직원일 때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급여를 줬다 그러면 임원이 되면 500, 600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오르시게 돼요.
아니, 좀 돈을 좀 많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 근무하시면 또 어떤 적용을 받죠? 제가 향후에 공부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잖아요. 2배, 3배로 주는 그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모님은요, 임원이 되면, 퇴직했다가, 뭐 급하게 몇 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퇴직 처리했다가 몇 년 있다 다시 뭐 들어와도 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죠. 그러면 대표이사보다는 그렇잖아요. 대표이사는 본인이 퇴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기장업체들 와가지고 그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이 임원퇴직금도 중간정산 사유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어떤 제한까지 하냐면 대표님 퇴직 처리하시고요. 2달 뒤에 다시 입사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세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도 되냐고 문의하고 이제 대표님, 세무사님 카트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제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네. 퇴직금 지급받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그 국세청에서 터치 안 할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사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비상근이나 뭐 메일에 상근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상근하시더라도 직원보다는 임원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유리한 효과가 생깁니다. 네. 사회이사는 뭐 상자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사가 3명 미만일 때, 자본금총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법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사회 의사로, 이사회 의사로는 있을 수가 없다. 의외로 이사가 2명인데 이사로 그렇게 관리하는 회사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준총회로. 그러니까 회사가 이사의 의사로 다룰 그런 안건이었다 그러면 이사의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다 주총을 해야 되는 그런 안건일 겁니다. 대부분 다 주총회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일 겁니다. 자, 그리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몇 년 뒤에 또는 뭐 10년 뒤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의사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제 그 폐해가 매우 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 뭐예요? 설립할 때 명의시타. 그죠? 명의시탁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 커져가지고 막 몇백억대 회사가 되면 막 이것 때문에 막 소송도 해야 되고 뭐 별짓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 구성이 돼 있는 거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제 이전의 대상과 관련된 이제 그 얘기인데 대표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게 주주가 갖는 권리입니다. 주주가 갖는 권리. 꽤 많죠. 또 세무사님 주주가 갖는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주주가 갖는 의무, 이건 권리인데. 네. 주주가 갖는 의무는요, 인수가액 납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돈만 내면 주주가 되고요. 그리고 주주가 되면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단독 주주권, 의결권, 가장 대표적인 주주의 권리죠. 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무제표, 정관 등의 열람 청구권. 주주총회 의사로, 이사의 의사로 열람 청구권.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3% 소수주주권, 회계장부 열람권. 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1% 3명이 모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3% 이상 갖지 않아도요. 모여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의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혹 대표님들이 근로자에게 주식으로 상여금을 준다든가 뭐 일부를 증여해가지고 뭐 직원들을 주주로 만들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물론 이제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의미 있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어요. 상장 계획이 없이고 비상장 기업 상태로 계속 가실 건데 직원을 주주로 만드는 거. 취지는 되게 좋죠. 동기부여되고 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뭐 주의식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의사결정 하실 때는 직원을 주주로 만들어주면 쟤네들 열심히 일하고 주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주의 권리는 이런 권리를 갖게 되고 때로는 불편한 의무가 된다. 왜냐하면 직원은 회사 어떤 관계입니까? 고용관계죠. 이 고용관계가 10년, 20년 항상 좋은 관계일까요? 지금은 좋은 관계일 수 있어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기업체 실무자들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업주를 위한 그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있으면 난감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주 위해서 다 일하는 우리 세무사 사무실 식구들이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요 대표님이 가진 주식 30%를 직원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뭐 열심히 하고 막 자발적 야근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게 한 5, 6년 좀 지나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주주들이 쟤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대표를 괴롭힙니다. 대표님이 5년 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길 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그러면 절대 주식 못 주죠. 그래서 저는 그러죠. 대표님 그렇게 직원들이 이쁘시면 그냥 돈을 주세요. 돈을. 직원도 그게 나아요. 연말에 상여금 아주 그냥 빡빡하게 받으면 되죠. 생활비 보탬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 이쁘시면 이제 복지기금 설립 얘기하시면 됩니다. 복지기금에서 몇 억씩 출연해가지고 송금 처리하고 우리 법인 입장에서도 거기서 이제 복지정책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줘가지고 잘했다. 내가 정말 그때 잘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다 후회하십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고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직원이 한 50조 가진 직원이 있는데 한 7, 8년 잘 근무하다가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 퇴사한 직원 거 50조 있는 거를 회수하고 이제 뭐 적절하게 바로 조치를 하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한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아까 보신 편리한 주총의 방식이 있죠. 선명결의 방식.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 방식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고 그 50조 가진 직원이 한 5년 만에 회사에 띡 나타나가지고 김 사장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이사의 의사록을 좀 보고 싶대요. 권리잖아요. 주주의 권리. 보여줘야 돼요. 이사의 의사록이 어떤 서류입니까?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어떻게 보면 대입이 그런 서류잖아요.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대표님도 이제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따 만나가지고 이제 야, 너 주식 있어봐, 그거 갖고 있어봐, 뭐하니?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나한테 팔아라. 네. 라고 하면 걔가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문제죠. 네. 사장은 얼마에 살려고 그러겠어요? 액면에 그 사람은요 경리팀장이에요. 주식가치 상증법 주식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요. 시가에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뭐 억대를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쉬운 게 회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그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주명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실무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주명부 관리.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님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회사한테 주주명부 요구하죠. 뭐 어디 관공서에서 주주명부 제출하죠. 그 주주명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하는, 일상에서 얘기하는 주주명부는,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는 주주의 현황표예요. 특정일 현재. 3법에서 말한 이제 주주명부라는 거는 요런 것들이 기재된 서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에 취득연월 기재되나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성명하고 뭐 이렇게 주식수하고 뭐 지분율 정도 이렇게 표시된 거를 뭐 이 경영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려고 받는 주주의 현황표인 거지 상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주명부는 아닙니다. 이제 상법에서는 이런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하게끔 하게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주권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주주인지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주주명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주식 이전의 대항 요건이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로 기재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신 요 내용들이 기재된 거를 회사에 기재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했어요. 그리고 B가 그걸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회사 경리팀에서는 알 수가 없죠. A가 B한테 주식을 팔았는지. 모르는 게, 일반론으로 보면 모르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제 다 가족 기업인 경우는 이제 뭐 아버지가 엄마한테 팔고 하니까 아는 것일 뿐인 거지. 이제 일반론으로 보면 A가 B한테 주식을 팔게 되면 회사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게 됐어요. 임시주주총회를. 정상적인 주주총회로. 그러면 A한테 통지를 하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A가 주주인 거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니까 지금. 그죠? A한테 통지를 보냈어요. 근데 A는 B한테 팔았죠. 네. 그 A가 B한테 전화를 하죠. 야, B야, 내가 주식 너한테 팔았는데 회사가 주주총회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치? 그 B가 내가 너한테 샀으니까 내가 주주지 하고 총회장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총회장에서 회사 주총 관리자가 뭘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B에 없어. B가 주주 없어요. 그 B가 그래서 A한테 내가 샀다고.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냐고. 그 B 입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총회 관리자라고 그러면? 입장 안 시켜도 돼요. B가요, 본인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항하려고 그러면, B가 샀잖아요. 그럼 회사한테 내가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해가지고 새로운 주주가 됐으니까 당신네 회사 주주명부를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주식 명의에서 청구입니다. 이거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뭐 이렇게 혈연 관계인 주주 현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원칙은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항하는 대항 요건입니다. 주주명부 기재가. 그래서 이게 주주명부, 그러니까 여기 3법에서 얘기하는 그 주주명부입니다.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된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의 주식을 사모님께 증여하라 이런 자본거래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줄 때 증여 계약서만 아마 써주실 거예요. 증여 계약서만. 그리고 주가평가에서 뭐 증여서 신고하고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근데 증여 계약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증여 계약서 쓰고요. 사모님이 새 주주가 됐잖아요. 회사한테 청구하는 주식 매입서 청구 서식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주명부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증여해가지고 아버지는 2,000주 감수하고 어머니가 신주 2,000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서식 이것도 관리해가지고 한 세트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기장을 하시다 보면 요새는 뭐 주식 자본거래들이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양도로 받고 어떤 거는 증자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증여로 받고 이렇게 수차례 취득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때 취득 단가 요거 관리 제대로 이제 양도세 신고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하려고 그러면 매 시점마다 요 취득 단가 관리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제 주식 이동이 생기면 관련 계약서, 명의서 청구서, 주주명부 관리, 취득 단가 관리 이렇게 세트로 관리하셔가지고 세무사님이 관리하시고 여기 엑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서식들. 카페에 보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10분 선생님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